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리뷰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항상 리뷰는 해야 되니까. 그 소득세도 한 3번 정도 나가고 나서 1위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위 테스트는 제가 나중에 공지를 할게요. 그리고 부가세도 한 3번 정도 진도 나가고 1위 테스트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득세도 한 3번 정도 진도 나가고 1위 테스트 하는 날짜에는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땐 조금 일찍 와가지고 테스트 하시면 돼요. 테스트 하는 날부터는 계속 매일 테스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죠? 맞습니다. 요거 소득세를 봤는데, 소득세는 개인 소득세의 줄임말,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 납세 의무자가 개인이었어요. 사업자든 비사업자든 뭐 상관없이 소득이 있는 개인이 납세 의무자에 들어갔고요. 또는 이제 단체 같은 경우도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했죠. 실제로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는 법인 아닌 단체인 케이스인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단체가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단체에게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워요. 그 단체를 하나의 개인으로 보는 관점이죠. 그런데 만약에 단체가 수익을 분배했다라고 하면 또 구성원들한테 소득이 간 거니까 구성원한테 과세를 하는 그런 케이스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개인 단위 과세라는 거, 납세 의무자가 또 개인이고 개인 단위 과세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내용 다 봤어요. 공동 사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특수관계나고 공동 사업을 해도 개인 단위로 과세를 하는 거고요. 합산 과세를 하지 않아요. 세대 단위로 합산하거나 부부 단위로 합산하진 않죠. 다만 이제 공동 사업 합산 과세에서는 기억하셔야 될 게, 제가 공동 생사라고 해가지고, 공동 생사 이건 좀 외워주세요. 공동 사업 합산 과세에서만 생계를 같이 하는 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 하고 조세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한다.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되는데, 어떤 소득만? 사업소득만 합산과세를 한다. 그 내용까지 봤죠. 이런 거는 이제 세대 단위로 합산하는 좀 예외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공동생사.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학설이 2가지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소득 원천설, 순자산 증거설 이런 것도 봤어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 원천설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과세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학설도 보면서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 순자산이 증가하기만 하면 다 과세해버릴 거야, 이런 포괄주의 과세 방식이었고요. 순자산 증가하면 전부 다 과세하는. 근데 소득세는 반면에 일정한 원천, 좀 계속 반복성을 가진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 그럼 신종소득이 발생하면 과세가 안 당한 채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방지하고자 이자 배당이라는 소득,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 유형별로 열거를 해놓고 그 유형과 유사하면 그럼 과세를 하는 유형별 포괄주의까지도 내용을 봤어요. 그리고 비열거 소득은 주요한 것들은 지금 당장 약간 외워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나중에 하나씩 다 볼 건데, 유가증권, 주식이라든지 채권, 그 유가증권 매매 차익은 과세를 안 당해요. 상장 주식 매매 차익 과세하지 않고요. 채권 매매 차익 이런 것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나 비품이나 뭐 기계장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일시적으로 팔았다, 그래서 발생하는 소득 이런 것도 과세하지 않아요. 자동차 매매 차익 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또 하나씩 볼 겁니다. 그리고 소득 원천설에 따라서 소득 8가지도 다 봤죠. 2배, 4근, 연기, 태양 이런 식으로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순서도 의미가 있으니까 2배, 4근, 연기, 태양 앞글자 따가지고 좀 외워주시고요. 이자부터 기타 소득까지는 종합소득이라고 부르는데, 합쳐가지고 세율 적용한다고 했죠. 합쳐서 세율 적용하는 거, 그 이유는 수평적인 공평과세 이걸 실현하고자 하는 규정이었어요. 종합과세 개념이었고요. 수직적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제도가 누진세율이죠.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하면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 구간이 높아져가지고 과세가 많이 되는데, 그게 공평하다고 본 거예요. 그게 수직적 공평과세. 종합과세는 소득이 똑같으면 세금 부담이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소득이 발생하든 세부담이 똑같게 합쳐가지고 세율을 적용하고 있죠. 이런 걸 종합과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종합과세에 대한 내용을 먼저 봤고요. 이자부터 기타 소득까지 합쳐서 세율 적용. 근데 퇴직하고 양도는 얘들하고 안 합쳤죠. 얘는 따로 퇴직에 대해서 세율 적용하고 양도도 따로 세율 적용하는 구조였어요. 세금 계산 구조가 3가지죠. 결과죠.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이렇게 3가지 계산 구조가 나온다. 퇴직하고 양도에 대해서는 분류과세라는 방식을 취했어요. 그리고 원천징수 제도도 좀 봤죠. 이거는 이제 분류과세, 여기 안 떴는데 여기 분류과세 적혀져 있어요. 아시겠죠? 분류과세가 퇴직하고 양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단기간에 거쳐서 발생하는 소득이니까 1년마다 발생하는 소득과는 성격이 다르다. 얘하고 합쳐버리면 퇴직하고 양도가 발생하는 해에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했죠. 결집 효과 그런 걸 방지하고자 퇴직하고 양도는 따로 떼내가지고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분류과세를 하고요. 그 종합소득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이쪽에 제가 적어놨던 게 분리과세, 요거 적어놨었거든요. 분리과세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천징수 제도까지 내용을 살펴봤던 거예요. 그 원천징수 같은 경우에 2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 완전 납부 성격의 원천징수, 예비 납부 성격의 원천징수. 완전 납부 성격의 원천징수는 소득 지급자가 소득 줄 때 원천징수하고 끝 나는 거죠.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징수한 날이 속한 달에 다음 달 10일 또 다 외워주시긴 해야 돼요. 다음 달 10일 날 내고 그걸로 납세 의무가 끝나요. 이 소득자한테 뭐 다른 소득, 뭐 근로소득이 있다든지 사업소득이 있다든지 그런 걸 원천징수 의무자는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주는 소득만 있다고 봐가지고 원천징수 세율 적용해가지고 세금 내고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는 거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서 분리시켜가지고 과세하는 방식의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퇴직소득 같은 경우에도
완납적 원천징수로 끝나요. 퇴직소득도 분류과세인데 분류과세랑 분리과세랑 개념적으로 차이는 없다고 했죠. 둘 다 합치지 않고 세율 적용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퇴직소득도 합치지 않는 소득이니까 회사에서 퇴직금 줄 때 원천징수를 적정하게 하고요. 그걸로 끝나요. 원천징수하고 끝나버리는 완납적 원천징수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납부 성격의 원천징수는 이렇게 세금 또 원천징수 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끝나지 않아요. 이 소득자에게 혹시라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다른 소득과 합해가지고 과세가 되는 거고요. 다른 소득 합쳐서 종합소득 과표에 세율 적용해가지고 세금이 나왔다고 하면 이미 낸 거 그거는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차감납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이런 게 예비납부 성격의 원천징수. 그 원천징수로서 납부 의무가 끝나지 않고 추가적인 납부 의무까지 있다. 그런 개념이고요.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에 대해서 예비납부 성격의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런 구조도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분리과세, 분류과세 이런 거 다 봤는데 여러분들 분리과세를 이해하실 때 완전 납부 성격의 원천징수는 분리과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도 분리과세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분리과세라는 게 있을 수 있다. 구조를 잘 잡고 가셔야 돼요. 원천징수가 되지 않아도 종합과세, 분리과세 이렇게 나뉘거든요. 원천징수가 됐을 때 완전 납부 성격이냐 또 예비 납부 성격이냐에 따라서 종합과세, 분리과세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냥 분리라는 것은 합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 두 가지 종류의 분리과세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천징수 당하지 않았는데 분리과세가 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나중에 보겠지만 소액주택 임대료. 소액주택 임대료는 사업소득자 중에 주택 임대를 하고 있다. 근데 주택 임대료가 1년치 그러니까 총수익 금액 베이스로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소액으로 봐가지고 얘는 확정 신고를 할 때 다른 소득과 합하지 않고 신고 납부를 하도록 돼 있어요. 원천징수는 당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니라 가지고 이런 걸 확정 신고 시 분리과세라고 부르죠. 다음 년도 5월 달에 확정 신고할 때 다른 소득과 합하지 않고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근데 원천징수 당하지 않았다고 하면 납세 편의를 위해서 이게 편리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따로 떼가지고 세율 적용한 다음에 다시 세금을 내게 되면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긴 해요. 세금 계산 구조가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종합소득 따로 또 세율 적용하고 얘는 분리과세 소득 따로 세율 적용하고 그 다음에 또 신고 납부를 하고 이러려면 좀 불편하죠.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당하지 않으면 종합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원천징수가 되었다라고 하면 예납적이면 종합과세고요. 완전 납부 성격이면 그때 분리과세가 되죠. 완납적 성격이면 그때는 합하지 않고 원천징수 세율 적용한 원천징수 세액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추가적인 세금 부담 문제는 없어요.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거니까 구분해 주시고 이 넘버 원이 튀어나왔죠. 넘버 원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다. 그걸 제가 좀 표시를 하고자 넘버 원을 집어넣었는데 대부분 다 원천징수를 당해요. 원천징수 당하고 있죠. 그런데 양도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라 가지고 건물을 10억에 팔았다고 하면 10억 온전히 다 받습니다. 세금 떼이고 뭐 9억만 받는다든지 8억만 받는다든지 그런 게 없다고 했죠. 얘는 원천징수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요.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 원천징수 당하는 게 있는데 얘는 예비납부 성격의 원천징수라는 거 그것도 알고 계시긴 해야 돼요. 완납적 원천징수가 없어요. 사업소득 중에서는 인적 용역 같은 경우에 면세되는 인적 용역, 의료보건 용역 이런 거에 대해서는 3% 원천징수하는 규정이 있다고 했죠. 근데 예비납부 성격이니까 다음 년도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하고요. 다른 소득과 합쳐가지고 종합 과세가 된 다음에 이미 낸 거 3% 예비납부 성격 원천징수는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차감납부 확정 신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결과적으로. 퇴직 같은 경우에는 이 원천징수가 기본적으로 완납적 원천징수 개념이었죠. 얘는 분류과세인데 회사가 퇴직금 줄 때 원천징수를 하고 그걸로 끝나버려요. 완전 납부 성격의 원천징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양도하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가 안 돼요. 양도는 아예 원천징수가 안 되고 사업은 면세된 인적 용역, 의료보건 용역을 제외한 뭐 치킨집 사장님은 원천징수 당하지 않는다고 했죠. 치킨값 2만 원이면 2만 원 온전히 받으니까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으니 미리 세금 낸 게 없다. 그걸 보완하는 제도로서 중간 예납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중간에 예비적으로 납부하는 거. 8가지 소득 중에서 유일하게 중간 예납 제도가 있는 게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은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에 대한 세금을 중간에 예비적으로 납부를 해요. 11월 말에 낸다고 했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야 되는 세금. 근데 신고 납부하기에는 아무래도 개인이니까 개인은 납세 의무가 부담할 때 신고서를 막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려면 세무 능력 측면에서 조금 힘들다. 그래서 직전 연도에 1년치 세금 신고한 게 있을 거니까 반땅 잘라가지고 고의서를 보내줘요. 고의서 받아가지고 11월 말까지 내면 돼요. 11월 말까지 5개월의 여유를 준 거죠. 상반기 세금인데 11월 말까지 한번 내고 또 1년치 세금을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할 때 이미 중간 예납한 것은 미리 내는 세금이니까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차감납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런 걸 중간 예납이라고 하고요.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도 원천징수 당하지 않으니까 이걸 보완하는 제도로서 예정신고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정신고, 예비적으로 신고하는 거. 부동산 같은 경우에 양도하면 그 양도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라는 것을 미리 해요. 얘도 예정신고가 결과적으로 원천징수 당하지 않으니까 그걸 좀 보완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십니다. 그런 내용도 우리가 다 앞에서 좀 봤고요. 전체 구조. 그다음 납세의무자 개인에 대해서 본 거죠.
납세 의무자, 뭐 과세 기간, 또 납세지,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런 내용을 또 본 거예요. 총설에서. 그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뉘어졌고요.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나누는 기준은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봤죠? 주소나 183 이상의 거소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거주자, 없으면 비거주자 이렇게 나뉘었고요. 거주자가 국내외 모든 소득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었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납세 의무가 있었어요. 여기서 갖고 가셔야 되는 것이 국적 기준으로 나누고 있지 않았다. 한국인, 외국인 이게 아니라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걸로 구분하고 있었으니까 비록 외국인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 거주자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단체 같은 경우에 구성원들이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수익을 분배하는 케이스예요. 수익을 분배하면 결과적으로 소득이 흘러가서 기착된 그 종착지를 보는 거야. 구성원한테 소득이 갔어. 그럼 구성원한테 과세를 하면 되죠. 그때 구성원이 법인일 수도 있어요.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는데 개인이면 소득세법 적용해서 소득세 내게 하는 거고요. 법인이면 법인세법 적용해가지고 법인세 내게 하면 돼요. 근데 소득을 분배를 안 했다. 분배를 안 하면 그 단체, 뭐 동창회라든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 단체가 소득을 갖고 있는 거니까 소득의 종착지가 그냥 단체죠. 단체한테 납세금을 지우는데 그때는 법인 아닌 단체니까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개인으로 보는 거야. 하나의 개인으로 봐서 뭐 1거주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1비거주자가 될 수도 있어요. 단체도 거주자, 비거주자 나누고요. 그 단체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그런 기본적인 구조 좀 챙겨주시고 과세 기간도 봤죠? 과세 기간은 심플하게 소득세에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임의로 선택은 불가하다라는 거. 그게 법인세랑 차이점이에요. 법인세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과세 기간이라는 것을 법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득세는 개인한테 과세를 하는 거니까 개인이 너무 개성이 강한 개인이 나타날 수가 있다. 내 생일부터 내 생일 전날까지 과세 기간을 정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과세 기간이 너무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니까 임의로 선택은 못하게 픽스를 시켜놓은 거죠. 그리고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로 한다. 이거는 사망하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과세기간을 끊기는 거고요. 또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로 한다. 이거는 이민 같은 경우로 얘기하는 거죠. 이민 가면 출국일까지는 거주자, 출국일의 다음 날부터는 비거주자가 되는 거니까 거주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로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도 좀 챙겨가셔야 돼요. 사업의 개시라든지 폐업이 전혀 과세기간에는 영향이 없다. 이게 부가가치세하고 차이점이죠. 부가가치세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사업자였기 때문에 과세기간 개시를 사업을 중도에 개시를 해버리면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라고 한다. 폐업하면 또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비사업자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비사업자도 납세의무자잖아요. 비사업자라고 해도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 이런 게 발생하면 납세의무자니까 사업 개시나 폐업에 의해서 과세기간을 영향받지 않습니다. 문제 푸실 때는 부가가치세 문제인지 소득세 문제인지를 반드시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넘어가서 이제 납세지. 납세지 같은 경우는 거주자의 납세지하고 비거주자의 납세지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 거주자는 주소지가 있으면 주소지로 하는 거고요.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사업장이 튀어나오면 안 돼. 사업장이 튀어나오면 안 되는 동네였어요. 사업장이 될 수도 있다고 했죠. 납세지 지정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나는 부가세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내고 또 소득세는 주소지 소재지에서 내면 각각 따로 내야 되니까 불편하다. 내가 가게 차려서 가게 하고 있는 사업자였다고 하면 사업장에서 소득세도 내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내가 신청하면 지정받을 수가 있어요. 지정받아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가가지고 부가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납세 지정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예외적으로 사업장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외. 우리는 원칙하고 예외를 구분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세법은 예외가 많기 때문에 원칙이 뭔지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예외를 따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예외가 마치 원칙처럼 위장해가지고 나오면요. 무조건 틀린 문구예요. 이건 예외니까 괜히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틀린 문구예요. 사업장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외고 사업장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지정받으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 사업장이 될 수 있다는 것뿐이고 원칙이 주소지예요.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원칙을 기억하셔야 돼. 예외가 원칙처럼 위장해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틀린 문구예요. 그 사업장이 오히려 나오는 동네가 비거주자죠.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메인 한 곳이 돼야 돼서 국내 사업장이 2군데 이상이다라고 하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그렇게 나왔었고요.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 발생 장소라고 했습니다. 이거 외우기가 좀 까다로우니까 제가 장발장 이렇게 외우자. 장발장으로 외워놓으면 문제 푸실 때 좀 편하게 푸실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끊어서 장발장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다. 이것도 하살표. 국내 사업장으로 하는 게 원칙. 근데 국내 사업장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발장으로 하자. 국내 원천소득 발생 장소로 하자. 요 순서로 나와야지만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요. 반대 순서로 나오는 경우에는 틀린 지문이 됩니다. 국내 원천소득 발생 장소로 하되 그게 없으면 국내 사업장으로 하자.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그래서 하살표 방향도 좀 중요하니까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국내 사업장. 이게 없으면 발장으로 하는 거예요.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발장으로 한다. 자, 넘어갈게요. 소득세 계산 구조도 봤습니다. 계산 구조는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가지고 내용을 좀 봤죠. 1단계가 종합소득 금액 계산, 2단계가 과표 세액 계산, 3단계가 납부할 세액 계산.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라는 것과 소득 금액이라는 건 다른 개념이었다. 소득 금액이 나오기 위해서는 필요경비라는 걸 빼야 된다. 그 내용을 봤어요. 제일 먼저 종합소득을 계산하고자 하는 거니까 분리과세 되는 것은 제끼고요. 지금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보는 거예요. 분리과세는 종합소득 안에는 안 들어오는 거야. 합쳐서 과세하는 소득에는 들어오지 않고요. 비과세,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기로 한 거, 과세 안 하기로 한 것도 다 제끼고 총수익 금액이 나오면 거기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경비를 빼가지고 각각 소득 금액을 계산해요. 제가 이거는 간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지만 총수익 금액을 다 합치거나 필요경비를 다 합치거나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각각의 소득별로 사업소득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 이런 식으로,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라고 해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 그런 식으로 각각 계산해가지고 소득 금액이 나오면 그제서야 합산하는 거예요. 각각 소득별로 계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다 합치면 이제 종합소득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종합소득 금액이 과표가 아니라고 했죠. 여기서 종합소득 공제라는 걸 또 빼줘야 돼요. 돈을 벌고 나서 지출하는 거. 필요경비는 돈을 벌기 위해서 지출하는 거고, 얘는 돈을 벌고 나서 지출하는 건데 인적 공제, 물적 공제가 있다. 생활비조로 지출하는 거죠. 그걸 빼면 과세 표준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 8단계 초과 누진세율 6%부터 45%까지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올 거고요. 이제 3단계에서는 산출세 이걸 내는 게 아니죠. 이걸 다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액공제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뭐 자녀 세액공제, 혼인 세액공제, 재손실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등등 여러 가지 세액공제 감면을 받으면 결정세액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요. 산출세액과 결정세액 용어 구분해 주시고, 결정세액에서 가산세 더하면 총결정세액, 여기서 기납부세액을 또 빼야 돼요. 기납부세액에 중간 예납세액이라든지 또는 원천징수세액이라든지 수시부가세액 이런 게 들어가고요. 또 부동산 매매업자 같은 경우에 사업소득자 중에 부동산 매매업자는 예정신고 납부라는 걸 또 한다고 했죠. 양도소득자도 예정신고 납부하는 게 있고요. 지금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니까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안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 거예요. 산출세. 사업소득자 중에 부동산 매매업자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라는 거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5월달에 차감납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계산 구조 좀 챙겨주시고 한번 적어보시는 게 좋아요. 손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이제 1단계로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하는 거, 그 내용도 봤어요. 이때 우리가 보기를 이자 소득은 필요경비를 안 뺀다는 거, 그게 좀 중요한 관점이었고요. 배당은 제가 필요경비 안 뺀다 이거 없애버리고 다시 근로수업 이 금액을 또 더했죠. 그런 걸 좀 챙겨가시면 돼요. 근로수업은 오늘 시간이 되면 배울 건데 오늘 아마 안 될 거고 다음 시간에 배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오늘은 이자 배당 범위하고 수입식이 보면 거의 끝날 것 같고, 근로수업은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울 것 같은데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 조금 이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처음 접할 때는 낯설어가지고 반드시 알아가야 되는 개념이긴 합니다. 지금은 이제 필요경비는 안 빼고 뭔가 더 하는 게 있는 소득이 배당소득이구나, 그 정도의 개념만. 사업소득 필요경비 빼죠. 종업원 인건비, 임차료 이런 거 빼가지고 사업소득 금액이 나올 거고요. 근로소득은 총수익금액이라는 표현 대신에 총급여액, 연금소득도 마찬가지 총수익금액이라는 표현 대신에 총연금액이라는 표현을 썼고, 얘는 실제 필요경비를 빼는 개념이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 연금소득 공제, 총급여액이 몇 프로, 총연금액이 몇 프로 빼면 근로소득 금액, 연금소득 금액이 나와요. 이런 대충 빼는 것을 필요경비 계산 공제, 계략적으로 산출이 된 금액을 뺀다라고 불렀죠. 계산 공제 같은 금액이 너무 커지는 것을 좀 방지하고자 한도가 있긴 해요. 근로소득 공제는 2천만 원 한도, 이런 것도 나중에는 다 외워주시긴 해야 돼요. 그리고 연금소득 공제는 900만 원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상으로 계산했을 때 2천만 원 초과한다고 하면 2천만 원 빼주는 거고요. 연금소득 공제도 테이블상으로 계산했을 때 900만 원 초과하면 900만 원만 빼가지고 소득 금액을 계산하죠. 기타 소득은 또 총수익금에서 필요경비 뺀다. 둘둘둘이었죠. 우리가 요약했을 때 필요경비 안 빼는 소득이 이자하고 배당소득이었고, 실제 필요경비 빼는 거 이건 실제 필요경비예요. 사업하고 기타였고요. 근로연금은 실제 필요경비를 빼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또 아예 안 빼는 것도 아니었죠. 그 세모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하는 게 근로연금. 자,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 오늘 범위, 비과세, 계산 구조, 수입시기, 과세 방법 중에서 이자 배당, 범위하고 수입시기 이거 좀 볼 거야. 얘랑 요거 두 개를 먼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자 배당은 금융소득이라서 한꺼번에 볼 거고, 그 다음에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요 순서로 갈 거예요.